네, 반갑습니다. 실천론 7장 9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어세스먼트 사정입니다. 이제 이 사정이라는 용어가 뒷부분에 이제 그 이밸리에이션 평가랑 혼용되게 쓰기도 해요. 이제 세복제 영역은 말고 어떤 영어 표현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이 어세스먼트랑 이밸류에이션이 혼용돼서 사용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요 두 가지 개념을 그런 차원에서 좀 헷갈려 하기도 해요. 근데 세복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명확하게 다릅니다. 세복지 영역에서 이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게 조금 좋을까? 잠깐만. 요런 거는 어떤 표현이 좀 적절할까 생각했을 때 영어로 할게요. To get information 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얻는 게 이 어세스먼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세스먼트 이 뒷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자료 수집, 정보 획득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황, 클라이언트 자원,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누가? 워커가. 죄송합니다. 반면 이밸류에이션은 어떤 거냐 나중에 할 때 이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 정보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밸류에이션에서 정보를 얻는 개념과 어세스먼트에서 정보를 얻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어떤 면이 좀 다르냐? 어세스먼트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 어쨌든 얘가 성공하고 싶어요. 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는 조건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성공하기 위한 어떤 팩터, 요소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면 할수록 얘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어세스먼트를 한다는 것은 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면에 들어가다 보면 뭐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나의 인터벤션 워커 입장이에요. 뭐 클라이언트 입장과 기간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워커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워커 입장에서 내가 어세스먼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인터벤션 프로그램 개입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획득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반면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끝났어요. 여기서 어떤 사업이 종료됐다고, 여기서 종결됐다고요. 종결되고 나서 정말 이게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 그리고 성공을 했다면 왜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 알고 싶죠. 이밸류에이션은 사실 이런 게 커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게 크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에서의 정보 획득은 성공과 실패, 성공했다면 정말 성공했는지, 정말 실패했는지, 성공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 why를 좀 알고 싶은 거고, 여기서는 what이에요, 사실은.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거를 더 추구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세스먼트의 정보 습득은 사실상 사전 어떤 정보 습득한다는 개념이 강하고요. 인터벤션을 기준으로. 이밸류에이션에서의 정보 습득은
사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돼요. 물론 이게 완벽한 제 설명은 아닙니다. 제가 학부생한테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어세스먼트와 이밸류에이션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큰 틀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지식의 흐름에서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식 흐름에서. 아시겠죠?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사회복지 단계를 보면 접수, 체크해볼까?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사정하고, 보통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계획 단계, 계약 단계 하고, 그 다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평가 종결하는, 보통 요런 단계.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접수, 사정, 계획, 개입, 평가, 이렇게 적어 놓은 데도 있어요. 조금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요러한 단계를 통해서 5단계가 간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좀 빨리 좀 할게요. 자, 이제 과정을 보면, 이제 실제로 보았을 때, 한번 봅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클라이언트 I라고 칠게요. 어떤 I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I가 있어요. 키가 큰 I, 허리가 긴 I가 있어요. 머리도 좀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이 I가 있는데, 얘를 발견했어요. 얘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그 문제점을 problem P라고 합시다. P1에서부터 얘가 Pn까지 존재를 해요.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딱 봐도 뭔가 문제 있지만 정확하게 뭔지 몰라. 그러면 이제 I를 이제 와서 하겠죠. 몇 살 묻고 성별 묻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진단해요. 진단, 다른 말로는 사정이라도 똑같아요. 사정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정 회의를 통합니다. 워커 혼자 하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심각할 때는, 그리고 이 P 문제가 여러 가지일 때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워커, 슈퍼바이저, 혹은 기관 전체의 회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진단해보니까 P1, P2, Problem 2, Problem 3가 발견되었어요. 여러 가지, 건강, 빈곤, 교육, 이런 문제라고 치자. 그러면, 빈곤이랑 교육 문제는 이 기관에서 제공할 수가 있고, 있지만, 이 건강 문제는 그 기관에서 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레퍼라고 합니다.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뢰 기관이, 병원 같은 데도 있고, 보건소일 수도 있고, 뭐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여기서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회의가 또 있을 거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가 들어가겠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평가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평가가 들어갈 거고 나서 이 평가가 끝나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나아졌다. 오케이. 그럼 끝내요. 잘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사후 관리가 들어가겠고, 근데 이 아이가 여전히 이 문제 중에 얘는 해결되는데 얘는 해결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백해서 서비스를 회기를 지금 1회기 있지만 이걸 2회기, 3회기 혹은 몇 달, 1년 이렇게 쭉 이어가죠. 이게 보통 어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어떤 틀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본 골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자, 이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는 기본 틀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구나. 기본 틀 쭉 적어놨고, 이 교과서마다 이거를 다 적어놓진 않습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막 적을 수 있구나. 전에 한번. 꿀. 좋네요.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은 기능. 오늘 알았어요.
이 평가 종교를 보면 이쪽 영역에 보면 뭐 측정, 사정 좀 다른 거고, 평가, 프로그램 평가, 성과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거는 실기론 실천론에 거의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거의 없어요. 이따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나오고, 그것 가지고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이거 다 어디서 나오냐? 이거 도대체 이 수업 어디서 나와? 배웠던 기능을 써봐야지. 예, 이거는 여기서 나와요. 조금 더 없네. 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다룹니다. 예, 요런 영역은, 여기 나온 대부분 영역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또 좋아. 굿. 조금 더 낮출까? 볼드체가 안 되네요.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조금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 내가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다른 수업, 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에서, 저랑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 또 어떻게 움직이지? 쓰고 나면 끝인가? 쓰고 나면 끝인가 봐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네. 이건 되는데, 한번 쓰고 나면 끝인가 봐.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 써야지. 네. 그리고, 위에 있는 뭐 요런 것들은, 아마도 저번에 했던 뭐 경력, 재보증 뭐 이런 이야기, 뭐 요런 거는 했고, 오늘 좀 요런 거 좀 볼 건데, 많은 것들은 실천론 혹은 실기론 내에서 많이 하는데, 마지막 요 영역에서는 실기론에서 거의 하지 않는 거 좀 이해하셨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천론 실기로 듣는 친구 대부분들은 프로개평 수업을 듣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좀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기론 시간에서, 실천론 시간에서 제가 평가 영역은 거의 하지 않을게요. 왜? 해봤자, 그냥 정신만 사나워요. 그냥 한 시간 만에 이걸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읽다가 끝나. 예, 읽다가 끝나고 뭐 효과성, 뭐 효율성, 평가, 뭐 이런 측정 이런 말을 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런 측정 영역 이런 거는 대학원 수업에서 시험 설계 뭐 이런 영역까지 넘어가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논할 때는 안 할 거고, 사실상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몇몇 영역들은 학부생 수준을 넘어선 게 많아요. 예, 학부생 수준을 좀 넘어선 게 있어요. 어떤 통계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능해야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것까지는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작 관심이 있다면 대학원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실험 설계 수업 같은 걸 좀 들으면 좀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있고, 여러분 보세요. 그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뭐 같은 이야기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오늘 진도 나갈 것도 있으니까. 자,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접수예요. 아까 여기 시작하는 거, 여기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접수 시작할 때 뭐랄까, 도움을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잠재적 클라이언트죠. 잠재적 클라이언트의 문제랑 욕구를 확인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워커들이 쓰는 표현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 빈곤하거나 빈곤이라고 할게요. 좀 많으니까 그런 게 빈곤해요. 어떤 빈곤한 문제에서 빠져서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거기에 대한 우울 겪고 뭐 이러신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선생님 참 가난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잘 안 한다고. 여러분들 그렇잖아. 좀 내가 이분들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뭐 가난하시네요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돌린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살짝 돌려요.
아이고. 이런 말들은 이제 살짝 다르게 돌립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아, 선생님, 경제 혹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혹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나아짐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뭐 가구소득 증가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취업이라든지 어떤 빈곤 탈출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선생님 빈곤하시네요. 가난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문제를 욕구라는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클라이언트의 어떤 인파워링이라든지 어떤 수치감을 낮추기도 하고 혹은 뭐 관계 라포트 형성에 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잘 몰라. 뭐 모르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넌 참 식이 없구나. 넌 참 식이 없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넌 참 무식하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넌 정말 더럽게 무식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분 나쁘잖아 듣고. 근데 내가 무식한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식한 걸 너한테 무식하다고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무식해질 것 같아서 정말 무식한 기분이 들어서 싫어요. 그치? 그러면 제가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공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구나. 남들보다 많이 강하구나. 라고 얘가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너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건. 제가 여러분들 식이 없구나 라고 돌려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런 걸 눈치채는 친구들한테 넌 정말 지적인 욕구가 되게 필요하겠구나. 욕구가 강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한 번씩 여러분한테, 넌 참 식이 없구나. 지적인 욕구가 강하구나.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무식하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식하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걸 나쁘다고 착각을 해요. 무식하다는 말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욕이 아니에요. 식이 없다고요. 식이 없다는 말은 식이 뭘까요? 식이 뭐예요, 여러분? 식이 없다는 게 뭐야? 식이 없다는 건 찾아보면 여기에요. 식이라고 하죠. 지식 같은 거예요. 지식, 식견. 일단 이렇게 식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미 없다는 뜻이에요. 알미 없는 게 나쁜 건가? 욕이야? 아니에요. 알미 없다는 건 알미 없다는 그냥 그게 다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있어. 뺑뺑뺑뺑 나라가 있다고. 뭐 많아. 뭐 부족도 많고. 이 부족에 대해서 뭐 아세요? 아프리카 뭐 나라마다의 수도 같은 거 다 아나? 그 국가 특성 뭐 아세요? 거의 없죠. 저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식이 없다고요. 네. 내가 관심이 없는, 내가 딱히 관심이 가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식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식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당연할까?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게 죄인가?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한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딱히. 왜? 나의 어떤 흥미를 동하지 않게 해요. 예, 딱히. 그러니까 내가 여기 흥미가 없고, 흥미 없으니까 욕구도 없고, 욕구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식도 없어요. 그냥 이런 논리적 구조인 겁니다. 내가 수학을 잘 못해. 영어를 못해. 내가 영어에 대한 무식해요. 수학을 무식해요. 왜요? 내가 흥미가 없어서. 그렇잖아? 내가 꼭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돼요? 영어에 대한 흥미가 꼭 있어야 되나요? 그쵸?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없다고. 하등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무식하다는 말을 우리 사회가 너무 욕처럼 써서 그게 진짜 마치 욕인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식이 없으면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 흥미가 없다는 거에 똑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식이라는 것은 알미잖아요. 영어로 no예요. 내가 그냥 여기에다가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타임만 투자하면 누구나 알아요. 예. 그냥 우리가 뭐 여러분들 수학 뭐 미적이라 하자. 미적분 있어요.
이게 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넉넉 잡고 여기다 한 달만 투자하면 내가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그럼 나는 이제 미적에 대해서 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걸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여기 관심 있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되는 게 내가 무식하는 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똑똑하다는 게 자랑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걔가 거기 관심 있었을 뿐이고 나는 여기 관심 없었을 뿐이에요. 단 식이 없으면 불편하긴 해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 내가 불편하게 살겠다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 쓰는데 내가 투지폰 쓰겠다. 나는 폰 필요 없어.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겠어. 괜찮아요. 나만 불편할 뿐이에요. 당신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 무식하네라는 말은 너 참 불편하겠네라는 저의 따뜻한 동정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너 참 식이 없구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하면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공감까지는 잘 안 되겠어요. 저는 좀 식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공감은 잘 안 되지만 최소한 동정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불편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원래 불만 논제. 전 조금만 짜증나면 불만을 계속 터뜨려놔요. 그래서 제가 불평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묻고 다니고 계속 묻기 때문에 짜증내고 그걸 없애려고 계속 공부를 해요. 예. 그 제가 식이 높은 이유는 유식한 이유는 제가 삶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저는 거의 모든 게 불편해요. 웬만한 거 다 불편해요. 여러분 보면 불편해요. 예. 여러분 저는 무식한 사람 보면 불편해 느껴요. 그럼 제가 불편한 거지 여러분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행복할 수는 있어요. 나는 불편하고 여러분은 안 불편하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서 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자랑도 아니고 흉도 아니에요. 단지 불편할 뿐이다. 돈이 없는 게 죄인가요? 그냥 불편한 거지. 마찬가지로 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단지 그 사람 되게 편하게 살 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관점을 좀 많이 잘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 보고 우아하지 말아요. 그냥 쟤는 편하게 사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 고통스럽게 살아요. 식이 많으면. 왜? 삶이 너무 불편하니까. 불만이 많고. 자,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찾아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걸 인테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웃, 마운드, 아웃테이크란 말을 쓰나? 잠깐만 찾아볼까? 이게 모르겠어요. 쓰는지 안 쓰는지 찾아봐도 지금 잠깐 안 나오는데 아웃리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웃테이크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어해서 만드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인테이크 아웃리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바깥에 나가서 찾아서 클라이언트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아웃리치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접수의 과정에서 문제 확인하고 레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조금씩 볼게요. 이제 먼저 문제를 확인하고 아까 했을 때 P 이야기했어요. P1 같은 게 건강 이야기는 못한다고 했죠. 이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다른 기관한테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니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의뢰라고 합니다. 자 보면 이 의뢰를 할 때 이제 의뢰 기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 어떤 복지관이 보건소 어떤 남구 보건소가 있을 거고 위치, 서비스 내용,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연락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워커가 그러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정리하고 업데이트해놓고 엑셀이나 워드에다 한글에다가 정리해놓고 이런 것들이 그 워커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워커의 어떤 능력을 보장하는 길이지 않을까. 다 자원이 되죠. 워커 자신의. 그쵸? 그 다음에 볼까? 자, 관계 형성 이제 면접을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면담 이야기할 때 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정이 당연히 따뜻하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의사소통에 방해되는 요소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비난하거나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동정 같은 것도 의사소통에 반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여기서
뭔가? 이제 참여자가 이제 그간에 오게 되면 좀 두렵고 불안하고 양가 감정 같은 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기간이 안 익숙하잖아. 뭐 좀 모르는 기간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양가 감정이 뭐냐면, 내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라고 해보자. 내가 진짜 고도 비만이라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암이나 비만이나 뭐 여러 가지 생겨. 당뇨병이나. 나 반드시 이거 빼야 돼요. 나 빼야 되는 거 안다고. 나이 알아요. 빼야 되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이 빼려면 나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운동해야 되고 음식 조절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뭐 너무 싫은 거야. 아, 씨. 그러니까 해야 돼. 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막 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감정을 함께 가지는 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양가 감정.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함께 있으면 안 되지만 함께 생기는 양가 감정. 다 들어봤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이게 어떻게 함께 생겨요. 인간이 좀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나 선택이나 행동에서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한 시간에 완벽하게 같은 공통 안에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너무나 빠른 시간차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짧아서 내가 함께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예. 혹은 이걸 하이라키처럼 큰 감정색이 아주 작게, 반대로 작은 감정색이 이렇게 있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이렇게 양가 감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 변하기 싫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클라이언트가 저항의 어떤 감정이 있어요. 저항의 단계를 보면 갈등. 갈까 말까. 빼야 될까 말까. 하라면 싫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하면 되겠지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단계. 보통 이제 워커의 노력, 리더십 같은 것에 많이 저항을 하죠. 워커에. 자, 뭐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할까? 강한 라포트 형성, 관계 형성, 그리고 동기, you can do it, empathy. 제가 실전 옛날에 인행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효능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거대한 힘, 모든 영역에 속해요. 이거는 효능감, 이 효능감은 경영학에서 말하면 어떤 모티베이션 같은 것도 연동돼요. 모티베이션, 에피카시가 막 되게 연동되거든요. 동기론 같은 거 전부 다 여기에 연동되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효능감이라는 거대한 힘은 거대한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empowering 같은 거, 이 거대한 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예, 정말 이상이에요. 한 인간, 한 사회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 언젠가 우리가 이겨낼 거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겨낼 거다. 왜? 우리 지난 수년간 이런 경험을 경험했어요. 2008년도에 태안에 온 기름을 덮였을 때도 수많은 전세계 과학자들이, 해양 생물가들이 저거 10년 안에 극복 못할 거다. 우리 1년 만에 다 닦아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금모으기 운동은 촛불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외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걸 다 뒤집었어요. 우리는 네가 예측에 상관없이 우리는 해낼 거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우리 국민은,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은 해낼 수 있다고. 그게 효능감이죠. 그게 나한테까지 왔을 때 일으키는 거대한 힘이에요. 슈퍼파워죠. 크게 그려줄게.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 이게 에피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에피카시죠.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걸 키워낼 수만 있다면 지금의 세계적 재난, 팬데믹도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접수 시에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해요. 기관 소개도 하고, 어떤 서비스 하고, 우리 서비스 기관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럼 쭉 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일단 문제, 욕구, 이거 파악해요. 특성, 그 다음에 문제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도대체 뭘 얼마나 잘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과제를 내드렸을 때도 분명히 이 두 개를 다 줬을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파악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얘를 마이너스를 줄이려는 인터벤션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얘를 극대화해서 이 힘이 너무 커서 얘를 숨기거나 없애버리는 인터벤션도 갈 수가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자, 자료 수집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시작되고 하면서 이제 슬슬 자료를 모아요. 이제 어떤 자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러한 걸 통해서 자료를 찾고, 특히는 이제 봐야 될 것, 클라이언트의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뭐 어떤 있고, 뭐 이런 거 다 보고, 이게 내용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말한 이야기, 워커의 상호작용, 주변 지인들부터 그 사람 어때, 뭐 이런 평가 도구, 여러 가지 뭐 신문, 투서, 소문, 주변에 그 사람이 어떻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하나의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포, 정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떤 인터벤션을 진행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 때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 이거는 이제 책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현실을 얘기해 볼게요. 이 정보가 too much면 안 돼요. too much, 너무 많으면 nothing이 됩니다. nothing이 돼요. 이게 뭐 판타지 같은 이야기, 그게 아니라 어떤 거 필요할 때,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할 때 어떤 척도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파악할 때 뭐 척도를 뭐 1개, 2개, 3개까지는 알겠어. 근데 척도를 막 10개, 막 20개 갖고 와가지고 뭐 볼 때마다 체크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보가 몇십 가지예요. 이 정보 몇십 가지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봤던 어떤 추가적인 정보 뭐 몇십 가지야. 그 사람한테 말했던 찾은 정보도 또 몇십 가지야. 그 다음에 어디서 또 간접적으로 받은 정보도 몇십 가지야. 뭐 이거 얼추 합쳐가지고 플러스하고 곱하고 하니까 한 수백 가지 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몰라야 돼, 이상. 워커가 이제 거의 미궁에 빠집니다. 막 한 달 내내 이 사람을 알려고 막 노력해서 난리를 쳤는데 끝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결론은 도저히 이 사람은 모르겠다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클라이언트 어세스먼트 하는 건 무슨 범인 찾아내고 뭐 추리소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뭐 엄청난 많은 정보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다? 정말 필요한 정보. 이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 이 클라이언트에서 정말 필요한 무엇이 필요하겠다라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나오겠지. 그럼 이 몇 가지는 어떻게 아나요? 이게 노하우죠. 이게 아트지. 이게 아트예요. 이거는 클라이언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기간마다 달라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한 3가지만 써도 되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한 5가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판단해? 워커가. 워커를 뭘 통해서? 노하우를 통해서요. 노하우. 노하우란 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여기서 아트의 영역이에요. 이게 아트의 영역이 사이언스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아트와 사이언스의 합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영역이에요.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딱 10가지만 해. 이런 게 없다고. 만약에 11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 놓치면 어떡할 거야. 그쵸? 그리고 이 10가지는 무조건 해야 돼. 사실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얘가 제일 중요한데. 그 워커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 얘만 해야 된다는 걸. 지난 20년간의 노하우로. 이게 옳지 않니?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흔히 말해서 공문식, 어떤 매뉴얼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인간을 대하는 영역에서. 그래서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과 사회복지가 만나가지고 큰 컨플릭트,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점이 여기에요. 행정은 매뉴얼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이 매뉴얼 1부터 이 10까지 있을 때 이것을 선택하는, 예를 들어서 1부터 3개를 선택할 때도 선택하는 다시 매뉴얼, 메타 매뉴얼 할게 MM 매뉴얼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이 중에 이것을 세 개만을 선택하더라도 이 세 개를 선택하는 이유가 적힌 매뉴얼이 다시 있다고. 근데 사회복지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왜?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몇 달, 한 달이 걸릴 수 있어. 이거 하다가 내 워커 죽어요. 내 워커란다. 내 클라이언트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 굉장히 빨리 접근할 때는 속도감 있게 간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럼 뭐에 기반을 둔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슈퍼바이저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기반을 하고 기대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막무가내 무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워커 입장에서 공무원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죠. 저거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 필요도 없는 것을. 이게 갈등이고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워커와 일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이게 적어요. 룸이 적습니다. 룸. 무슨 룸? 내가 이러한 것의 선택권 선택에 대한 이 룸이라고 하죠. 공간이 적다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 사회가 이 공간이 되게 적습니다. 아마 전 모든 직업군에서 이 공무원만큼 이 공간이 좁은 영역이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사람이 이 공간, 선택, 자유가 있을수록 좀 여유로워져요. 이게 있을수록 내 멘탈, 정신 상태가 좀 풍요로워진다고.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적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되게 지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겁니다. 예. 근데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참 잔말이 너무 많네. 필요한. 자, 사정을 빨리 넘어갈게. 사정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들 읽어보세요. 쭉쭉쭉쭉쭉 읽어보고 어쨌든 정보를 획득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진단과 다이거노시스와 어세스먼트의 차이는 뭐다? 진단은 병력적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진단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 문제점, 나쁜 점들을 보려고 하고 사정은 마이너스랑 동시에 플러스도 함께 강점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진단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정신욕돈. 우리 그때 뭐 진단학파랑 기능주의 학파 뭐 이런 얘기 했죠. 그 사회복지 역사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강점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강점, 장점이 있다. 이것을 함께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여기는 다이거노시스라고 해요.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강점을 찾지 않죠. 당신은 근육이 더 크니까 이 약을 조금 더 이런 게 안 해요. 아프면 이거 하세요 라고 하죠. 예, 그게 필요하니까. 자, 진단과의 차이 이 네 가지예요. 특히 이제 강점. 이 강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처음 써봐. 방금 기능. 좋은데? 다시 한번. 예뻐요. 나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변화 과정. 외부 세계. 좋아. 같이 하면, 이런 거 돼. 이걸로 쓸까? 이거보다, 펜보다 이게 더 좋은데? 그죠? 여러분, 왜 생각하죠? 그림 그리기도 좀 좋은가? 훨씬 그림이 잘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굿. 좋아요. 나 좀 요새 그림 좀 잘 그리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정의 특성이 이렇게 있어요.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속적이고. 사정은 지속적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고. 그리고 사정은, 읽어볼게요. 상황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한 동시에 개입과 행동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중 초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동시에 어떤 걸 주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수평적.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횡적, 수직적으로, 종적으로 다 포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잠깐 목이 아파가지고. 자, 그리고 수직 수평. 그러니까 수직이 그거죠. 시간의 t에 축을 해서 시간 축을 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고, 그죠? 수평 쪽은 이 사람 옆에 있는 뭐랄까 친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판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죠. 예, 거짓이에요.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할까 했어요. 자, 사정. 했던 이야기 제가 좀 다시 다른 책에 거 보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좀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가 하나씩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동기화 이야기할 때, 양가감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클라이언트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는 이제 뭐 자기가 왔거나 뭐 도와주려고 그러면 좀 힘을 내지만,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낙담하고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인풋, 교육, 새로운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귀찮아해요. 그리고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도 많아요. 막 적대감을 가지거나 워크를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다고.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려고 좀 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계, 우리가 체계이론은 이런 거잖아. 인풋, 전환, 그 다음에 아웃풋,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뭐 피드백이 가겠죠. 뭐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이런 구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런 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내가 왜 신기한 줄 알아? 내가 방금 이거 봤거든. 신기하지? 좋아요.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나서 나오는 것은 뭐 우리 몸 같으면 똥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 결과를 다시 재해석하는 단계, 이렇게 오는 건데, 이런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이 에너지 자체를 막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고. 꺼져. 난 내서 이게 하지도 않아. 해봤자 너희가 뭘 날 해줄 수 있겠어. 도와줄겠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뭐라고 할까?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상태를 흔히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해요. 영어로는 항상성이 있다. 아마 제가 체계이론할 때, 생태체계이론 할 때 말했을 거예요. 항상성. 호모스테이시스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막혀 있어. 뭘 새로운 걸 하지도 않고 뭐 보내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갇혀 있다고.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집에만 있는 애들은 뭐지? 오모가리? 오모가리?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뭐 그런 애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렇게 갇혀만 있어서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흔히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엔트로피. 이거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엔트로피가 어떻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엔트로피가 뭐냐라고 누군가 이게 여러분들 할 때 제가 주로 설명한 게 뭐냐면, 엔트로피가 그냥 일종의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이 뭘 먹고 나서, 어제 뭐 먹고 나서 계속 똥을 안 싸.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 뱃속에 어떻게 돼? 똥이 점점 쌓여요. 뭐 먹고 내보내는 게 없다고. 그럼 끝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먹어도 인풋이 없어도 죽지만요, 인풋하고 나서 아웃풋이 없어도 인간은 죽어요. 이건 인간뿐만 아니라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이걸 소화하고 바깥에 안 보내놓고 계속 쌓여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참고로 우주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런 쓰레기가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에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원칙.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이 오고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빠져나가야지 굉장히 정상적인 균형 상태, 다른 말로 뭐다? 항상성 상태, 호모스테이시스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 클라이언트가 워커의 것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산출 바깥으로 뿜어내줘야지 이 클라이언트 자체가 건강해져요. 이게 없으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가 올라간다. 끝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먹고 똥 계속 못 사는 거와 똑같이 된다. 예. 혹시나 밥 먹을 때 들은 친구들 미안해요. I'm sorry. 자, 그럼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보시면 되게요.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할 때 이런 문제, 역할, 과중, 단절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봐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게 오늘 좀 양이 많고 시간은 없고 해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어세스먼트에서는 체계이론, 생태 체계이론을 많이 차용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원, 스트레스, 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클라이언트 자원을 우리가 어세스먼트해요. 왜 자원을 왜 찾냐? 왜 찾을까? 강점 때문에 그래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으려고. 만약에 다이거노시스의 관점이라면 이 자원을 찾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예, 왜 찾아? 그냥 치료만 하면 되지. 그렇지만 이 어세스먼트의 관점이기 때문에 다이거노시스가 이거 어세스먼트의 차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찾습니다. 그럼 자원은 기본적으로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으로 나눈다고 하고, 내적 자원은 개인, 가족, 쭉 읽어보세요. 이런 자원이 내적 자원이에요. 내 안에, 내 가족 안에 있는 것들이 내적 자원이다. 물론 이러한 범주가 완벽하게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학자들, 다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하위 범주가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겠죠. 가족이 없는 사람 어떡해? 그럼 친구라도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그쵸? 제가 한 번씩 말하죠. Every model is wrong이라고. 그리고 외적 자원은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을 나눕니다. 공식적 자원은 뭐다? 이런 것들. 비공식 자원은 뭐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뭔가 여기가 친구 있으면 여기가 비공식 자원하고 또 겹치잖아. 그죠?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이게 보는 관점이나 클라이언트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게 싫으면 여러분 그냥 자원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자원하고, 자원의 타입 1, 리소스 1, 리소스 2, 리소스 3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을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예. 자꾸 여러분들이 한 번씩 형에 빠져서 본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형에 빠져가지고 형과 식에 빠져서 본과 질을 착각하거나 잊어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예. 이게 딱 딴 말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와가지고 언니 오빠들, 제가 싫어하는 단어 선배한테 선배님 그러고 이렇게 존댓말 쓰고 깍듯이 대하고 하잖아. 이거 우리가 그런 존댓말 하는 거, 흔히 말해서 나이 취급해주는 거, 존경하는 그런 것들을, 이거는 존댓말만 하자. 이건 식이죠. 식이에요. 형과 식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 형과 식이 왜 나왔을까? 윗사람에 대한 공과, 그리고 이 공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한 플러스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다시 플러스 다시라고 할게요. 내가 줬을 때 플러스와 받는 플러스 다시를 우리가 약속했기에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녀가 나를 공경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식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식을 지키는 이유는 본과 질이 담보됐다고 하기 때문에 형과 식을 지키는 것이지, 본과 질이
만약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형과 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선배한테 내가 존경을 하고 존댓말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반말 써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도 나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존댓말 쓰고 뭐 님 붙였을 때 저도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존댓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야해도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겁니다. 본과 질이 밑바닥되지 않은 식은 그만큼 무의미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와가지고 한 살 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존댓말 쓰고 하는 거 괜찮아요. 단,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걸 언제든지 깨트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후배를 바라보는,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기 있어요. 그가 나한테 해주는 존댓말이 내가 위대해서, 내가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나한테 존경을 원하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존대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으면 당연하게 똑같이 해줘야 돼요. 최소한. 내가 10을 받으면 무조건 10만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무시하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만 좀 빨리 이야기하고 끝낼게. 한 7가지, 8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이제 자꾸 시험이 자꾸 많이 나와요. 시험이 많이 나와서.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정을 이렇게 쭉 어세스먼트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어세스먼트 이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어요. 뭐 대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클라이언트를 전에 케어하던 다른 기관에서, 혹은 클라이언트를 뭐 했던 학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수많은 대화 정보들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 신문, 뭐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만, 내가 새롭게 정보를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리셋하고 싶다고. 혹은 그 전에 사전 정보가 없는 클라이언트도 존재를 해요. 그럴 때 이런 도구들이 사용되고,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도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왜? 알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요. To know. 알고 싶어서. 그렇잖아. 알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이 수업 듣는 이유가 알고 싶어서? 뭐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 수업 듣는 이유는 to be educated죠. 여러분은 교육받고 싶어서 하는 거죠. 나는 이거 왜 할까? 나는 이걸 왜 할까? 나는 이거 왜 할까? to get money, 돈 벌려고 합니다. 네. 아주 명확한 우리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싶어서. 나는 돈 벌려고. 이거 안 하면 당연히 제가 돈을 못 벌죠. 그래요. 예. 물론 여러분 가르치려고도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이면의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죠. 맞아요. 굿드. 자, 가계도 볼까? 가계도는 이런 내용이에요. 뭐 2, 3대에 걸쳐서 도표를 쭉쭉쭉쭉 하고, 이거 많은 거 보다가 이거 그림 한번 봐요. 이런 게 가계도예요. 빨리 봐. 이런 가계도야. 뭐 제가 나왔어요. 구글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어요. 가계도 기본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표시해. 그 다음에 간접, 결혼, 약혼, 뭐 두두둑해. 그 다음에 감정적 관계. 이거 치면 구글에 치면 다 나오니까 이거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쌤 이거 안 보여요. 그럼 뭐 방법이 없을까요? 쳐봐 구글에. 구글에 네이버에 치면 잘 나와요. 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계도 뭐 이렇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얘예요. 예. 어디지? 이건가? 아닌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없지? 것으로, 이게, 얘네요. 내가 깜짝이야. 어디 갔나 했네. 얘가 많이, 이겼다. 아니야. 전 오늘 좀, 오늘 이렇게 좀 못하지? 얘가 많이 나와요. 별표 3개. 시험에서 많이 나온 건 이런 것들이에요.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니까 막 또 좋아라고 막 하고 있지, 너희들? 아이고. 그러지 마. 좀 틀리면 좀 어때?
인생에 뭐 시험이 다니? 이런 게 1급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생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 시험 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시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문제 내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필요한 내용이다? 그건 아니에요.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지. 근데 이런 건 문제 안 나와요. 보면 알거든. 근데 이런 거는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들이 막 내요. 여러분,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문제 내기 쉬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어디 끌려가가지고 문제 낼 수도 이런 거 낼 거 아니야. 되게 쉬우니까. 이런 막 섞어서 막 복잡하게 꼬아내면 막 난이도도 막 잘 될 거고. 얼마나 좋아. 그렇다고 이게 정말 좋은 문제인가? 그건 별개 이야기죠. 그쵸? 그러니,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가계도를 통해서. 이런 게 알 수 있대. 예. 이걸 통해서 얘를 알 수 있대요. 가족의 구조, 현황, 관계, 뭐, 등등등등.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 시간간 반복되는 정서적 이런 행동까지도 알 수 있대요. 왜? 아까 말했잖아. 이런 거 알 수 있다고. 감정들, 이런 거 알 수 있다고. 자. 난 이거 맨날 뜨더라. 옷잘랑. 제가 옷을 잘 안 사는데. 자, 생태도예요. 생태도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생태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걸 확, 받아들이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생태학적 관점하면 무조건 뭐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내가 이거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100% 상호작용. 생태학적 관점의 상호작용이 그 8R입니다. 상호작용. 그쵸? 자, 생태도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관계. 체계의 관계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이거 안 보이나? 그 다음에 어떤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외부예요. 외부. 사실 생태도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훨씬 더 많은 관점을 둬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원이거든. 환경이거든. 이게 뭐다? 생태거든. 에컬로지잖아. 우리 에코 시스템 그러면 내부 아니잖아. 인터널이 아니잖아. 에코. 이거 여러분 에쇼 뭐야 이거? 있잖아 여기. 에코 액티비티. 환경. 에코 자체가 기본적으로 환경이죠. 환경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 자체가 이미 여기 뭐 있죠. Between Organization and Environment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코 나왔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이런 관점이라고.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죠. 얘도.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런 것들. 친구 다 외부야 사실은. 내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이런지 막 상태가 안 좋은지 뭐 이런 거 되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진하다. 진하면 진할수록 좋은 거예요. 얘는 별로 안 진하다. 이런 거. 외부의 자원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보통 어떤 그 생태도를 그릴 때는 요 크기가 자원의 양이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어도 요 크기보다 더 크고, 혹은 이걸 색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연구자마다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근데 저는 만약에 그린다면 요걸 크기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크게 그런 거죠. 요만한 거랑 요만한 거 딱 보기 쉽잖아.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쭉쭉쭉쭉 적어놓고 누구 하고 내 누구예요. 여기서 뭐 내가 이게 뭐 있겠지? 내 이름 막 적어봐. 이게 뭐 503 적어. 난 이렇게 적어도 니들이 이렇게 적으면 짜증 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내 동생, 뭐 친구, 뭐 쭉쭉쭉쭉 적어.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다 쭉 이렇게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만났나, 우리 엄마, 아버지랑 몇십 년 만났고 막 이렇게 적어 놓겠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다시금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내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거죠. 접촉 빈도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게 알 수 있겠죠.
친밀감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계망 격자, 관계망 그리드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영어로 그리드, 격자, 뭐 관계망 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활역표도 있어요. 생활역표. 생활역표라는 건 이게 어떻게 나왔다. 잠깐만. 네, 제가 PPT에는 PPT에서는 고쳐놓을게요. 생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사건이에요. 사건. 바꿔놓을게요. 나중에. 지금 말고. 자, 사건이나 변해가는 어떤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생애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서 볼 때, 이 생애에서 과정에서 내려서 볼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게 작거냐, 아니면 이런 이벤트인가, 아니면 이게 여기까지 남아서 이게 쭉 미치진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볼 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발생 시점, 촉발시킨 사건, 뭐 양상,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주기표예요. 생활력 도표랑은 조금 다른데 보통 생활력 도표는 나를 위주로 해요. 나.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나.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적어놓고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간에 따른 이벤트들을 열거해 놓은 거라면 생활 주기표는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클라이언트 여기 있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가족, 주로 이제 가족 때문에 하는 건데 가족 있고 이 가족의 클라이언트의 이제 전반적인 나이를 쭉 해요. 가족의 나이가 쭉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 어떤 과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어 와야 된다. 어떤 직업. 엄마도 같이 돈이 필요해. 돈을 벌던가 아니면 업무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가업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적어 놓고, 여기서 만약에 하고 있지 못하다. 학교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는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집에서 있으면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실 근데 생활 주기표는 그렇게 좀 많이 활용된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예. 저도 이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론적으로만 제가 봐가지고 현장에서는 제가 본 적이 많이 없어서 쓰는 데는 있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도 소시오그램이요. 이게 혹시 실기론을 들은 친구들은 이 모네로라는 사람을 조금 기억이 나죠. 예, 소시오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를 만들어낸 모레노예요. 모레노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사회도라는 건데, 여기 보면, 좀 그림 자체가 이제 생태도라든지 이런 좀 비슷해요. 그게 가족이나 자원이라기보다는 사람 여기 보면 여기 관계가 있어요. 좀 크게 해볼까? 오랜만에 등장하는 얘예요.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5명, 하나, 둘, 셋, 6명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호의적이고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방향성. 요러한 뭐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요거를 여러분 그냥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조별 과제 6명을 해요. 6명 중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무관심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렇잖아? 이런 게 있어. 얘가 팀장인데 팀장님인데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 특성한 관계 안에서의 어떤 특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성을. 왜 이 특성을 보려고 하냐?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 특성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이냐, 서로가 다 수용하고 있냐, 아니면 거부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 집단이 굉장히 안정적인 집단일까, 아니면 이 집단이 굉장히 내일 당장 깨져도 상관없는 집단인가? 라는 거죠. 예. 아니면 이게 2인끼리 붙어있나? 3인끼리 붙어있나? 경쟁관계인가? 연합관계인가? 혹은 이 안에서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 건가? 라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충분히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왕따야. 여기 보면 얘 거의 왕따예요. 치안 애가 없어. 그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는 조금 약간 좀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잖아. 그죠? 자원들이 이렇게 뭐 몰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소집단, 가족 말고 뭐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한 소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양상들을 알고 싶을 때 이러한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어떤 집단의 유대관계를 알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조별과제를 한다면 조별과제의 사회도를 그리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암묵적으로 자기 어떤 친한 친구나 이런 걸 딱딱해서 그려놓으면 대충 여러분 조별과제를 한다고 했을 때 조별과제가 5팀 있으면 5팀마다의 어떤 특성, 이 팀은 잘 되겠다, 이 팀은 딱 봐도 과제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렵겠다, 뭐 이런 게 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려고 할 때 쓴다. 가족 조각은 이제 원래 치료기법이에요. 이게 사정 도구라기보다는 치료기법으로 많이 씁니다. 치료기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있으면 이 가족이 어떤 표현을,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몸으로 구현시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미 유튜브에서 조금 몇 개 찾아놨어요. 아까 이거 보았을 때 첫 번째 영화인데 표 안 어려워요. 들어보면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켜봐요.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막 해보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족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어 보라. 이런 식으로 해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혹시나 이제 나는 선생님 전 도저히 영어를 하기 싫습니다, 잘 못해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그나마 조금 쉬워요. 이거 말고 이게 아니고 요거구나. 세 번째 영상이 이제 이런 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족 엄마한테 말해. 왜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왜? 짜증나. 여러분들이 원래 팀 과제 했으면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지금 학생들 그걸로 만든 거죠. 어디 그걸로 이거를 갖고 나중에 이렇게 심리 상담하고 가게도 하고 8분 때 보는 게 있었어요. 요게 어떤 가족의 어떤 형태 모형을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더라고. 아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코로나 사태 없이 그냥 했다면 요런 과제를 내서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동영상을 만들었을 건데, 이런 동영상 만들었을 건데 조금 좀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SCH면 순천향대학교네.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과인가 뭐 그쪽인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되게 비슷하게 과제를 내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원래는 과제를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물론 요거만 조금 더 어려워요. 제가 내는 과제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거는 이렇게 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런 도구를 가지고 가족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 몸 말고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 놓고 어떤 딸을 이렇게 해놓고 딸에서 뭐 고양이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어떤 모습을 이런 도구를 갖고 이용하기도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 영어를 잘 못할까봐 또 준비해왔지. 철저한 준비 정신. 멋있다. 자, 그래서 한국사적 이렇게 있죠. 똑같이 요걸 도구를 이용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족 모형 세우기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방법을 뭐 여러 가지 쓰긴 합니다. 논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뭐 조금 긴 것도 있고 근데 그 내용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는 방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제가 좀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훑을게요. 자,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정이라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누구의 정보? 클라이언트의 정보. 근데 클라이언트의 어떤 정보냐? 플러스 정보와 마이너스 정보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를 파악하는 마이너스적인 부분과 클라이언트의 장점, 자원, 강점들을 파악하는 플러스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어세스먼트 사정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정의 특성은 이렇게 5가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될까? 요 틀 속에서 이 정보 습득이라는 게 여기와 뭐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정보 습득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사이에는 좀 거리가 있다. 평가와 어세스먼트 사이에서의 정보 습득은 좀 양상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영역 자체가 더 크고 복잡하고 과학적 기법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아트보다는 사이언스가 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학부 이상의 수준을 요구를 해요. 통계, 실험, 뭐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찍을 때 이건 하지 말라고 시킨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서만 영상을 만드시라는 이야기가, 여기는 여러분들 능력 좀 바뀝니다. 시켜봤자 여러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건 안 하면 되고요. 조금 나아가서 뭐 이런 게 있고 뭐 전반적인 내용이 뭐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 기관이 다 할 수 없다. 우리 어벤져스도 보면 혼자 다 못하잖아. 우리 아이언맨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토르가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 다 상대 못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타인에게, 다른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한국말로 의뢰, 영어로 refer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refer, 이제 면접에 들어갈 때, 자료 수집을 할 때 뭐 이러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의 수집은, 정보는 정보원, 리소스, 정보는 어디서 얻냐? 누구로부터? 클라이언트로부터, 혹은 클라이언트의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로부터, 그 다음에 혹은 여타 뭐 SNS, 뭐 신문 등등을 통해서 얻고, 추가적으로 이 클라이언트한테 얻는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속에서, 거의 대화 속에서 많은 거를 얻어요. 플러스 대화에서 못 캐치하는 부분,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뭘 한다? 도구가 필요하다. 사정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구가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도구가 우선이 아닙니다. 대화가 우선이에요. 클라이언트와 라포트 형성된 후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도구는 언제나 속일 수가 있어요. 워커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워커는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합니다. 아시겠죠? 비율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도구에 너무 의존하시지 말라. 도구가 여러분을 언제나 속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대학원 수업이나 이런 데 보면 메저먼트 이런 측정 도구에 대한 것을 공부하다 보면 제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에 대한 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왔고, 진단과 사정의 차이 말했죠. 진단은 마이너스를 위주로 찾는 거고, 사정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함께 찾는 거다. 이 4가지. 그 다음에 사정의 특성 한 11가지가 있고, 사정의 특성은 참고로 1급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사정 내용 뭐 보고, 이렇게 보면 뭐 자원 사정이 있고 뭐 문제 사정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사정이라 생각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은 이러한 역할, 과중 역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자원은 크게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이 있지만 이런 자원의 범주도 굉장히 바뀔 수 있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자원을 찾아내는 것,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찾아내는 것, 내로 있든 바깥으로 있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잠재적이든
어쨌든 자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형보다 식이 더 형과 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도구, 이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 이거랑 대화를 함께 한다고 했죠? 그리고 대화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 대화를 통해서 못 잡아낼 때, 혹은 더 알고 싶을 때 도구를 쓰고, 이 도구는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건 안 했어요. 뭐 표준화된 도구, 검사 같은 거. 여러분, 뭐 설문지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 뭐, MBTI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 수업 내용을 벗어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고, 이런 거 있다 정도. 앞에서 말했던 요 내용도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요 것들은 시험이 많이 나와요. 왜? 중요해서? 중요해서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많이 나오냐? 시험 문제 내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 복잡해서.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